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탐험을 함께하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은 요즘 시장 보면 참 흥미로운 현상이 있잖아요. 바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하고 대표적인 성장주인 기술주, 이 둘이 동시에 막 오르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금값은 뭐 연일 사상 최고치다, 온수당 5,000달러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또 다른 쪽에선 AI랑 반도체 때문에 코스피 5,000 시대 온다. 뭐 이런 기대감도 엄청 커지고 있단 말이죠. 아니 이렇게 상반된 흐름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걸까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역설이다 이렇게 부를 만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시장 분석 보고서들하고 또 뭐 블룸버그나 투자 GPT 같은 채널들 있잖아요. 거기 전문가 인터뷰나 분석 영상들 그리고 레이 달리오나 존 페넷 같은 유명 투자자들 의견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훑어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결국 이 역설 뒤에 숨어있는 그 동력들, 그게 뭔지 좀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이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분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또 불려나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전략 방향을 좀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맞아요. 그냥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뿌리를 좀 이해해보고 이 서로 다른 힘들이 막 부딪히는 시장 안에서 어떻게 딱 균형점을 찾아서 기회는 잡고 또 위험은 피해갈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시장의 역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일단 금값 얘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온스당 뭐 4,000달러 넘어서 5,000달러 전망까지 나온다는데 이 열기가 엄청 뜨겁잖아요. 이 배경에는 도대체 어떤 불안감이 깔려 있는 걸까요? 자료들 보니까 이게 뭐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역시 그 전통적인 안전자산 선호 심리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미중 갈등 이런 지정학적 긴장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라든지 트럼프 재집권 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 또 뭐 유럽 정치 불안 같은 것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막 겹치니까 당연히 안전피난처로서 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위험들이 예전보다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 강도도 세졌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확실히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불안 요소가 정말 한두 개가 아니긴 해요. 근데 그냥 불안하니까 금 사자 뭐 이런 설명만으로는 지금 금값이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 다 설명하기 좀 어려워 보여요. 자료들 보면 그 화폐 가치 자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미국 국가 부채가 GDP 대비 뭐 120%를 훌쩍 넘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불어나는 이자 부담만 해도 연간 1조 달러가 넘는다 이런 분석이 나오니까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장기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뿌리 깊은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 같은 분들이 1971년 닉슨 쇼크 때 달러랑 금 연동 끊었던 거나 1933년에 루즈벨트가 달러 가치 확 낮췄던 거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지금이랑 비교하면서 경고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화폐 가치가 계속 희석될 수 있다. 이 불안감이 금의 매력을 확 높이는 거죠. 와, 미국 부채 문제가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군요. 1조 달러 이자라니? 근데 여기에 또 각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도 금값 상승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요? 네, 그게 아주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그 2022년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자산 동결했잖아요. 그 이후로 많은 나라 중앙은행들이 달러만 너무 믿고 있으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외환 보유고를 좀 다양하게 바꾸려고 서두르고 있어요. 그 핵심 수단이 바로 금인 거고요. 연간 1,000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사들이고 있는데 특히 중국, 인도, 터키,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1,000톤이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투자 목적만은 아니라는 해석이 많아요. 금이 다시 예전처럼 국가 간 결제나 가치 저장 수단, 그러니까 화폐적 금, 머니터리 골드로서의 지위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일부 분석에서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진 금 보유액 가치가 그들이 가진 미국 국채 보유액 가치를 이미 넘어섰을 수도 있다. 이런 추산까지 나올 정도예요. 중앙은행 금 보유액이 미국채를 넘어섰을 수도 있다니. 와,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요. 이런 좀 거시적인 흐름 말고 뭐 통화 정책이나 수급 같은 요인은 어떤가요? 통화정책 쪽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죠.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를 안 주는 금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니까요. 동시에 트럼프 같은 정치인들이 연준을 압박해서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 달러나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좀 약해지면서 금이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수급 쪽을 보면 베리골드 같은 큰 금광회사 CEO 인터뷰 같은 걸 봐도 새로운 큰 금맥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기존 광산에서 생산량 늘리는 것도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공급은 좀 막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수요는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는 포트폴리오의 한 20%까지 금에 넣으라고 권고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늘고 있어요. ETF 통해서 돈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인도 축제 시중 같은 전통적인 실물금 수요, 심지어 SNS에서 유행하는 콩알금 모으기 챌린지,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아, 그 콩알금 챌린지 저도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그 첨단 기술의 상징인 AI 발전이 오히려 이런 전통 자산인 금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 분석이 저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투자 GPT 자료 같은 데서도 언급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AI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혹시 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아니면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경제적인 불안감 있잖아요. 그게 역설적으로 실물 가치를 가진 금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미래에 어떻게 돈을 벌고 자산을 쌓아야 할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검증된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와, 지정학적 불안, 화폐 가치 하락 우려, 중앙은행의 전략 변화, 또 빠듯한 수급 상황에 심지어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정말 여러 겹의 요인들이 금값을 밀어올리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요. 이렇게 불안 심리가 가득한 와중에도 기술주 중심의 코스피 5천 간다, 이런 장밋빛 전망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성장 동력 역시 무시할 수 없죠. 가장 핵심 엔진은 역시 AI와 반도체 붐입니다. 이건 다들 아시는 얘기일 텐데, AI 학습에 꼭 필요한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제는 AI 모델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론 단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SSD 같은 저장 장치 수요까지 급증할 거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 HBM 다음은 SSD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AI 열풍이 그냥 특정 메모리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체를 끌고 가는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요,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 짓는 경쟁하고 또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개인 기기에 AI 기능이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 흐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앞으로 한 4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적인 반도체 랠리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상당히 파격적인 예측까지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웨스턴 디지털 같은 스토리지 회사들까지 주목을 받는 거죠. 여기에 테슬라가 전기차 넘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는 거, 이런 다른 기술 분야의 혁신도 성장 기대감을 계속 불어넣고 있고요. 기술 자체의 힘도 물론 강력하지만 특히 한국 시장을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꽤 큰 것 같아요. 아까 코스피 5천 얘기도 잠깐 했지만요. 네, 맞아요.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 이것도 또 다른 중요한 동력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언급도 하고, 또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에 뿌리 뽑겠다고 합동수사단 만들고 과징금도 확 올리고, 이런 조치들을 추진 중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좋게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핵심은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면 상법을 고쳐서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논의가 있고요.
또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그냥 놔두지 말고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는 방안이라든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따로 매기는 분리과세 추진 같은 구체적인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 배당소득 분리과세요? 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이것만 제대로 돼도 코스피가 4,500선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을 정도로 좀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조치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 뭐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코리아 세일즈 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다시 추진하고 주식 결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하루로 줄이는 T+1 시스템 도입 검토하는 것들, 이런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도 같이 가고 있고요. 반도체 말고 다른 유망 섹터로는 어떤 것들이 좀 꼽히나요? 보통 뭐 2차 전지, 부동산 리츠, 그리고 조선, 특히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고 있죠. 또 방산, K방산 수출 잘 되잖아요. 그리고 원자력, 특히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경쟁력, 이걸 묶어서 전부조 방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섹터들의 구조적인 성장 잠재력 역시 한국 증시의 중장기적인 매력 포인트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불안 요인이랑 성장 기대감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네요. 그야말로 안개 속 같은 시장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아까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정말 균형 잡힌 시각하고 선별적인 집중,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전략적인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요. 첫째는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가져가되 옥석을 가려서 집중하는 겁니다. AI, 반도체, 로봇 같은 미래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여전히 중요해요. 하지만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확실한 주도 기업, 그리고 이 기업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소부장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도 꽤 있잖아요. 이럴 때 이익 실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면 투자 범위를 좀 넓혀야 할지 이런 고민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오르면 일부 이익을 실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거,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원칙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4년 이상의 장기 랠리 가능성 같은 걸 생각하면 너무 잦은 매매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핵심 자산의 추세를 쭉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섣부르게 팔았다가 오히려 큰 흐름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투자 범위를 하드웨어 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AI 서비스, 또 로봇 같은 피지컬 AI 분야,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을 뒷받침하는 전력 인프라, 예를 들면 변압기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요. 아니면 사이버 보안 분야로 좀 넓혀보는 시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K-컨텐츠 확산되면서 덩달아 좋아지는 뷰티나 푸드 산업 성장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네, 성장주 투자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한 축, 바로 안전자산, 특히 금은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까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투자 GPT 분석 같은 게 중요하게 쓰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안전자산 편입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 투자 GPT 자료나 KB자산운용 분석 같은 데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금하고 기술주 같은 성장 자산 사이에 상관관계가 낮다, 로우 코릴레이션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낮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금이 가치를 지켜주거나 오히려 오르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출렁임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또 5,000달러 간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투자 GPT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금 비중을 예전보다는 좀 높여서 최소 10%에서 15% 수준까지는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보험 같은 역할도 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를 가능성까지 노리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원화 가치가 좀 불안정할 수 있으니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고요. 금 비중을 늘리는 건 알겠는데 근데 실제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특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변수도 신경 써야 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이 제일 합리적일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세 번째 전략 포인트가 바로 금이나 은에 투자하는 방법들의 장단점, 그리고 주의할 점을 명확히 아는 겁니다. 일단 실물금이나 은은요,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이긴 한데 보관하기가 좀 번거롭고 사고 팔 때 수수료나 세금이 붙죠. 특히 한국에서는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최근에 15%를 훌쩍 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너무 비쌀 때는 실물로 사는 타이밍을 좀 신중하게 보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해요. 그럼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해외 금 ETF, 예를 들면 GLD나 IAU 같은 것들이 김치 프리미엄이 부담스러울 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금 시세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증권 계좌로 주식처럼 편하게 사고 팔 수 있고 유동성도 좋고요. 물론 환율 변동 위험이나 운용사 관련 리스크는 생각해야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 채굴 기업 ETF, GDX나 고엑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매일경제 전문가나 투자 GPT에서도 언급된 방법입니다. 이건 금값이 오를 때 약간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레버리지 효과요. 네, 금값이 오르면 채굴 기업 이익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존 페넷 같은 전문가도 그래서 광산주 잠재력을 높게 보기도 하고요. 다만 실물금이나 금 ETF보다는 변동성이 훨씬 크고 개별 기업의 경영이나 운영 위험이 따르니까 좀 주의는 필요합니다. GDX 같은 ETF는 여러 광산 기업에 나눠 투자하는 효과가 있고요. 국내에도 금 ETF나 KRX 금 시장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국내 금 ETF나 KRX 금 시장은 거래는 편리하지만 김치 프리미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총 비용, 그러니까 수수료나 세금 같은 걸 잘 따져보고 해외 ETF랑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은 투자도 있는데요. 은은 금보다 가격이 싸고 태양광, 전기차, 오지, AI 같은 산업에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금보다 상승 잠재력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많아요. 특히 공급 부족이 심해져서 백워데이션이라고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더 낮은 현상이 나타나는 점도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다만 변동성은 금보다 훨씬 크다는 점,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금값 대비 은값 비율인 금은비, GSR을 참고해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시점인지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아까 잠깐 언급됐던 정책 변화에 주목하는 전략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정책들이 진짜로 현실화된다면 현재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예를 들면 일부 금융주나 지주사 같은 곳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정책 모멘텀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전략들을 실제로 실행할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원칙을 좀 지켜야 할까요? 네, 다섯 번째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역시 장기적인 관점하고 위험 관리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좀 긴 호흡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ISA나 IRP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복리 효과랑 세금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고요. 홍춘옥 박사님 시뮬레이션 같은 걸 보면 과거 데이터상으로 장기간 분산 투자를 꾸준히 했을 때 꽤 괜찮은 자산 증시 효과가 있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고요.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자산 비중을 원래 계획대로 다시 맞추는 거,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건 기본이고요. 제임스 리카제 같은 전문가는 또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고 좋은 매수 기회를 잡으려면 자산의 한 30%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김경필 대표님 같은 분들이 항상 강조하시듯이 자기 자신의 투자 목표하고 또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원칙을 딱 세워서 꾸준히 지켜나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항상 그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잊으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기술주 쪽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거품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닷컴 버블 때보다 PER 지표가 더 높다, 이런 것들이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고요. 금이나 은 역시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 과열 신호, 높은 RSI 지표 같은 거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 시장 기대랑 다르게 갈 수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한국 경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들, 뭐 높은 가계 부채나 빠른 고령화 같은 것들도 무시할 수 없죠.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있고, 특히 국내 투자자분들의 한테는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함정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금과 기술주라는 어떻게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함께 상승하는 이 역설적인 시장 상황을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불안감과 화폐 가치에 대한 의민이 금값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AI 혁신과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기술주 랠리에 힘을 싣고 있다는 이런 복합적인 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은 어느 한쪽에 확 쏠리기보다는 성장 기회를 계속 찾으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는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금과 기술주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점을 잘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좀 낮추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고요. 금에 투자할 때는 김치 프리미엄 같은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뭐 해외 ETF나 금광주 ETF 같은 다양한 수단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꾸준한 분산 투자와 위험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 복잡한 시장을 헤쳐나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금의 부상은 일부 전문가들 분석처럼 그냥 과거에도 있었던 또 한 번의 강세장일까요? 아니면 달러 중심의 현재 금융 시스템과 이 법정 화폐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점점 깊어지면서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더 큰 통화 질서의 변화, 그 변화를 예고하는 어떤 신호탄 같은 걸까요? 더 나아가서 AI 혁명이 이제 하드웨어 경쟁을 넘어서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경쟁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간다면 미래 시장의 진짜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이고 또 그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또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앞으로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여정의 중요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